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5일 아침입니다. 새벽에 그 대한민국 20세 청소년 축구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대요. 축하드리고 우리 여러분도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시장 현황 팩트인데요.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무역 적자 회복할까? 괜찮을까? 재고율은 급증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뭐 많이 쌓인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게 제가 보는데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반기면 나아진다는데 아직 나아질 기미가 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재고율이 는다는 거는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소비 판매도 좀 감소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는 동결인데 다시 오르기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요즘 기사는 보면 뭐 대출금리 3%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말이 3%지 뭐 9,900원짜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만원짜리니까 그러니까 3.91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4%란 얘기죠.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단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전세 가구 절반은 이런 기사가 또 있는데요. 역전세 위험 이렇게 돼 있어요. 15개월 만에 2배. 2배 양이 중요한데 이게 100만 채가 넘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슈 분석해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전세제가 가을에 이제 시작될 거라고 했잖아요. 서울 특히 또 부산 일부하고 또 충청도 이런 데들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의 어떤 뭐 상승 분위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기사도 한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 용산 노원을 제가 사례로 보시면 좀 내용을 아실 텐데 용산 노원이 뭐 5주 4주 연속 상승인데요. 팩트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좀 의아하실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별 무역 수지 추이 이래가지고 요즘 좀 많이 보셨죠?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몇 개월째요. 5월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있을 때 빼고는 지금 처음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이게 액수가 벌써 합하면은 꽤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 10% 정도 4,600억 외환보유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게 한 4,200억대로 좀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400억이 빠졌어요 벌써. 400억 정도가. 그러면 이제 1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줄면 좋은데 물론 이렇게 주는 기미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40억이 6번이면 또 한 200억 도 빠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예시해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연도 무역수지 적자 추이 이래가지고 22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말부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IMF 때 보면 이렇게 몇 년 동안 1, 2, 3, 4, 5, 6, 7, 8 이럴 때는 좀 작았지만 이 뒤에 100억 달러, 206억, 80억 지금은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한 해인데 한 해에 100억인데 지금 뭐 400억, 500억씩 막 한 해 이러니 조금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예전보다 볼륨이 커졌으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데 여하튼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글로벌 금융 때보다 이때도 안 좋았는데 많이 내려왔다는 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자, 재고율이 제가 이제 올랐다 그랬잖아요. 재고율 보시면 130%예요. 1985년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40년 전에 통계 작성한 이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IMF 때도 이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경기에 좀 회복하는데 조금 장애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재고가 지금 83%까지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율 추이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뭐 고민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해당하시는 제조회사 사장님들이 먼저 지금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BSI라고 그 기업경기 실사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 80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00일 해야지 뭐 그냥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안 좋아진다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경제 경착륙, 제목이 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한국경제 경착륙 시작, 경기선행지수 2년간 4.2% 빠진다. 이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이제 하락 곡선을 보이니까
한국 경제에 이게 사실은 경착륙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연착륙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썼겠죠. 최근 그런 보고서를. 근데 경착륙의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한 거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금리는 동결인데 대출금리는 다시 오르기 시작. 근데 요 전에 기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죠. 주담대 금리 모두 3%대로 1년 3개월 만에 처음 뭐 이런 기사였잖아요. 그죠? 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연 3.9, 3%대 이래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6.987, 7%예요. 주택시장 풀리나 5대 은행 주택구입 대출 1.6조 늘어. 그런데 여러분 전세 퇴고 자금이라고 아시죠? 이게 작년 11월에 해서 올 2월인가 3월부터 풀어줬는데 최대 50%까지 해줍니다. 해주는데 물론 DSR은 좀 체크를 하는데 50%까지 해주는데 그 대출 액수가 1, 2, 3월 달만 1조 2천억 가까이 돼요. 늘어난 게.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대출은 갚으시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대출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신용대출도 감소했고 그런데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금리를 더 저렴하게 한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은행들도 많이 걸어올 거예요 지금. 물론 예대 마진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도 문제인데 일단 조달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줬으니까 지금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 금융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4.07에서 6.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좀 올랐어요. 실제로. 그죠 여러분?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4.9 이래가지고 은행채가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게 124조가 도래해요. 그래서 이걸 갚으려면 또 다른 은행채를 발행하잖아요. 하려면은 자금을 들려면 금리를 올려서 은행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채를 발행하면은 금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변동금리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엊그제 내렸는데 다시 오른다고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대출금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안한 차주들 대출금리 연 6% 재돌파했다. 6% 돌파했다는 건 7%를 향해 가는 거죠. 6.15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새로 받는 분들이 이렇고요. 기존 대출 받은 분들은 금리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신규 대출의 기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얘기해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 3.9 뉴스에서 3%대 이런 말 나와서 막상 가면 3%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용 1등급이 돼야 되시니까 몇 분 안 계시죠? 대부분이 4%, 4.5%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대 은행 요새 1분기인가 2분기 작년 연말에서 평균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4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4에 대부분이 받는다는 얘기죠. 4.7도 있고 3.9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대출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걸 좀 보시고 자, 은행채 1년물과 6개월물은 대체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등의 준거,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금투협회에 따르면 이날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92%, 1년 이자가 4%라는 얘기예요. 3.9%. 오르면 4% 육박. 은행채 5년물은 5월 13일, 3월 이후 4%대 복귀. 그럼 여러분 이걸로 만약에 투자자를 모아서 돈을 들여올 때 그럼 이거를 4%에 빌려왔는데 3.9에 빌려왔는데 이걸 3.8로 대출하시면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 은행채가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124조 만기 도래니까 좀 경쟁이 붙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투자가 빨리빨리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당분간 일시적으로 오를지 계속 오를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오르고 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권 대출 및 차주 신용위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가계대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하는데 한국은행 대출 형태 서베이 이래가지고 체크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대출 태도예요. 태도가 조금 완화해서 좋아진 거고 이거는 3 정도. 기준이 100에서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까지 있고 플러스 100이 있으니까 조금 좋아진 거죠. 조금.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면 10% 개념이잖아요. 10% 넘죠. 한 20%. 20% 정도가 저축은행은 대출을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2분기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도 대출 안 하는 쪽으로, 상호금도 안 하는 쪽으로 하려면 금리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신용위험은 어때요, 여러분?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40%대요, 40%. 신용위험이 대한 어떤 부담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 좀 않겠다라는 게 또 보입니다, 여러분. 자, 대출은행들은 금년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 태도를 완화하고 대출을 쉽게 해주려고 하고 있으나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경우 수익성, 건전성, 저하, 압박 등으로 당분간은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자, 연체율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 2008년에 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돈들이 이제 없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되고 나서 보면 이때 막 어때요, 여러분? 20%대까지 합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저금리까지 코로나 겹치고 나서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위드 코로나에서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연체율이 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물론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겠죠, 여러분. 그 부분이 저축은행도 이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 많이 안 되고, 여기서 보시면 2008년 말이잖아요. 여기 때 한 7, 8%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뛴 겁니다. 이렇게 뛰었다가 결국 이렇게 간 건데, 터지고 나서.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좀 위험해집니다. 사실 제가 봐도. 한 이 정도 7% 막 가면 좀 위험해지니까, 시장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깡통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입니다. 보시면 이게 죄송해요. 이게 서울이고, 이게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입니다. 보시면 깡통 전세가 여기 가려서 죄송합니다. 깡통 전세가 1.3%, 6.0%, 4.6, 14.6%예요. 14점. 많죠? 비수도권은. 역전세가 많습니다. 역전세. 한국은행에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갖고, 한 건데요. 이 데이터 보면 이래요. 27만 8천 호. 서울은, 40만 6천 호.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33만 8천 호. 합하면 100만 넘잖아요. 100만 호가 지금 이 역전세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기 서울은 1.3%, 6%, 비수 14.6%가 깡통 전세도 노출돼 있고, 이런 부분도 시장에는 하방 요인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게 뭐 쭉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전국 4월 아파트 입주율 보면 입주율이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특히 광역시하고 대구 부산권 60%대예요. 서울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때 뭐 70%대까지 줄었다가 지금 80%좀 올라왔고요. 요즘 좀 상승 무드 따라가지고 그래도 20%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실제로 개포자의 프리던스가 아직도 전세와 월세 매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입주가 2월이었는데 아직도 물론 비싸게 좀 싸게 놓으면 될 텐데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비싸게 놓으려고 끝까지 미리 안 놓겠죠. 여러분 5%밖에 또 못 올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전세 놓을 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하고 광역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여기 30% 가까이가 입주가 안 한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으로 나올 거고 그게 자꾸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공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23년 4월 신축 아파트 미입주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20-30%씩 입주를 못한 이유 중에 여기 보시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정상적인 분이 당첨이 되고 나서 입주할 때쯤에 내가 집을 팔아야지 하셨는데 아직도 못 판 거예요. 예산이 있으시니까 막 너무 싸게 팔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경합 상태로 하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이게 좀 부담되시면 5% 10% 과감하게 저렴하게 파시고 손해가 없다라면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세입자 미확보가 25%. 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락 조정의 어떤 첫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오랜만에 정리해야 되는데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서울이 이렇게 상승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 체크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비공개예요. 비공개. 주간 아파트가. 이게 문제인데 내려갈 때도 사실은 더 내려갔죠. 여기 보시면 1, 2%인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막 50%씩 빠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 30%씩. 그 표시는 없었잖아요, 사실. 이게 1%씩 20개면 15%밖에 안 되는데 좀 어떤 표본을 구하고서 표본에다가 그 통계 방식을 넣을 때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뭐 반복 매매명으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동향은 그냥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런 게 좀 가능한데요. 좀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원에. 전화 왔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전화 받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입니다. 전세가격은 특이한 상황은 많이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이 또 조금 올랐다 이렇게 떴습니다. 이건 좀 맞을 수가 있는데 매매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전세가격도 계속 하락은 계속 유지하고 서울 빼고. 자, 매매 동향에서 이제 6대 가격시는 어떠냐면요. 6대 가격시 보시면 여기 인천이 좀 약간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인천이 딱 끊었어요. 이렇게. 딴 데는 좀 어때요, 여러분? 이런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 광주 있잖아요. 광주 전세 가격 하락이 심화됐죠. 이 부분 이것도 좀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천, 부산, 광주는 약간 어떤 팩트들이 좀 상승을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세가는 또 어떤가 볼까요, 여러분? 전세가는 보시면 이 대전은 도리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 좀 시장 잘 접근하시고, 인천도 쭉 줄이다가 다시 조금 늘었어요. 입주 물량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게 한 달치인데 여기 보면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달은 쭉 쳤습니다. 세 번째 달은 치는 정도가 좀 약해졌고, 네 번째 달은 꺾였어요. 5월 달은 지금 30일, 25일 더 신고 기다려야 되니까 두 배 계산하면 이 정도 오겠죠. 그럼 이 그림이 2014년부터인데 전체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게 2009년도 때 지금처럼 규제 하나 다 하고 LTV를 70% 풀어줬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때 어때요? 이 2만 건 기준에서 그냥 바로 6만 3배가 뜁니다.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이 이 바닥에 비해서는 2배 반 막 뛰었어요. 떴는데 바닥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뛰었죠. 뛰었는데 전체 기준의 볼륨에서는 어때요? 많이 낮잖아요. 여기 6만 건을 찍었는데 여기는 4만 건 찍어갑니다. 조금 틀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림을 연결해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경기도도 비슷해요. 경기도 보시면 이 2009년도 6년 수준도 막 오를 때 2008년도 글로벌 딱 터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3만이잖아요. 만도 안 되는 3만,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배 반, 두 배 되려나요? 두 번. 조금 약하잖아요, 힘이,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래 시장에 이렇게 상승의 어떤, 그게 지속적으로 뭐 높은 격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뭐 또 어떤 혹자들은 뭐 옛날 고점을 다시 찾냐.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당분 한 10년 동안은, 10년 뒤에는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빠르면 5년 안에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2년은 하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81개 나왔는데 어제자로. 보통 제가 2배, 그러니까 이제는 2배 곱하면 되겠죠. 한 4,000개도 될 수 있고, 또 5일 정도 지났으니까 3,745.8. 요 정도로 예측했어요. 저번 달에 이 도표 보여드리면서 아마 3,275개가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 데이터로는 3,170 몇 개 찍었습니다. 비슷하죠? 제 예측입니다. 예측이라도 비교적 맞는 편이 조금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700이나 4,000개 선에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상승의 어떤 폭이 쭉 갈 때보다는 좀 약해졌죠. 근데 이것이 계속 갈 것이냐, 이래봤자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 자, 요 그림은 제가 한번 좀 맞춰봤는데, 이게 2006년부터잖아요. 이렇게 막 미친 짓 값일 때.
근데 우리 영 끓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갖다가 겹쳐서 한번 비슷한 식을 해봤어요. 2020년도부터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2020, 21, 23년 동안. 이게 쭉 뛰니까 쭉 뛰고, 내리니까 같이 내렸는데, 여기 다시, 여기 낙폭과대우 반등이 이때 있었어요. 대칭이 막 나오고 나서 막 있고, 이때도 다 터지죠. 대칭이 있고 나서, 한번 가라앉았다. 글로벌 터지고 나서. 원래 가라앉다가 글로벌에 꽉 꺾인 거예요. 완전히. 그랬다가 좀 회복합니다. 거의 많이.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서 쭉 내려가죠. 거래량 자체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림이 여기서 선이 어때요? 좀 낮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그럼 예전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그래서 혹자들이 뒤에 오는 주택 부동산 버블 위기든 막을 수 없다라고 막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하여간 추가 조정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자, 통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노원구가 4월 말부터 6주 연속 상승한 거로 부동산 통계 있습니다. 있는데, 노원구 제가 실거래 다 체크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6주 동안 상승 그래프가 나와? 이게 1주가 한 요 정도인데, 1, 2, 3, 4, 5주,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쵸? 그 용산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주 동안 상승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자료에. 여기 보십시오. 그럼 여기는 하락이 훨씬 많은데, 뭔 일이냐 하락일 거고, 여기도 훨씬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상승 지표가 나오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동산원에 문의를 드렸고, 해답을 준다 그랬는데, 미스가 나와가지고 서로 엇갈렸는데, 빨리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이 변동성이 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해서, 영끌할 때처럼 무리해서 사시는 건 절대 금물이고, 굳이 이제 뭐, 자제분이 신혼부부라든지 또 본인이 신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시게 되면, 꼭 7군데 부동산 돌아보시고, 그리고 체크하시고, 자기 소득의 35%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했으면, 그거는 꼭 참으셨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주 GLCT 구독자분이 하나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깜빡이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본인 소득이 30%나 35% 밑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심하게 비싼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물론 청주 시내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물론 뭐 한 1억 정도도 싸면 좋겠는데, 그 값도 큰 무리는 없다. 단, 소득이 감내할 수 있을 때, 10년, 20년을 살아도, 그 전제하에 저는 뭐, 크게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취소 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송파구뿐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님들이 대부분은 안 그러시는데, 담합을 하는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도 마찬가지. 요즘 아주 여러 군데서 지금 다시 그분들이 그럼 집값을 거주하는 원주민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팔고 나가야 될 사람이 주로 많겠죠. 집값 올라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자기가 솔로라서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만 좋아요. 하나 있는 사람은 올라봤자, 물론 사업한다 그럴 때 대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럴 때 세금 느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죠? 알맞는 값이면 되죠. 황금성 있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체크하시고, 송파구뿐이 아니라 압구정 등에 8억짜리 갑자기 급등하고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감독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송파구도 압구정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격을 내놓고, 올려놔서 고점을 올려놓고, 밑에 젊은 영끌들이 사러 올 때, 그거를 갖다가, 이게 이 값이다, 이건 못 사, 이래가지고 조금 막 권유를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면은 충분히 기회를 줘야죠, 그분들한테. 현재 시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실거래가 다 체크해보고. 그래서 한 6월 초 들어오면서요, 약간 상승 분위기는 원래 5월 정도에 저는 살짝 꺾일 줄 알았는데, 5월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워낙 언론에서 뭐 융단 폭격식으로 갖다 시장 상승한다는 분위기를 펌핑하니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같이 안 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엔 메이저가 움직이면 다 당했죠, 사실. 영끌 피해자들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유튜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우리 저 소비자들이 많이 좀 샤프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죠, 집값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서 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출산율이 낮아서 난리인데 박탈감 많이 느끼시고 무주택자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겠죠, 여러분. 안정적으로 충분히 내가 노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사회도 건전해지고 부동산 시장도 건전해집니다. 그냥 갭투기를 해가지고 펌핑해가지고 자기만 빠져서 돈 벌겠다, 이거 나라를 망치고 젊은이들한테 박탈금 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정상적인 투자라면 이해가 돼요. 자기 돈이 뭐 50%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시장 아니잖아요. 그냥 일확천금 방식으로 남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나는 돈 벌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자꾸 시장을 흐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다주택자분도 많아요. 임대료 안 올리시고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좀 안 좋은 분들 때문에 좋은 분들까지, 다주택자분들, 뭐 임대사업자분들까지 조금 같이 막 도매금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인데 좋은 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 국채 영상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국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있죠. 주식하실 때 거기 들어가셔도 있고요. 토스뱅크에도 요즘 국채 좀 활발하게 중개하는 것 같아요. 토스뱅크 가셔도 되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국채에 대해서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요번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요새 날이 좀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